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창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죠. 예,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전문성에 대한 미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대표적 미신들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은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것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한번 눈을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거, 믿어왔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는 타고난다, 경력이 많으면 실력도 뛰어나다, 뭐 공부에 왕도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음,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개나 본인이 그렇게 믿어왔었던 것들인지.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에 대한 연구들로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전문가는 타고난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미신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어떤 기업에 가서 교육을 할 때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탁월한 프로그래머. 예, 탁월한 프로그래머. 내가 현재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예, 탁월한 프로그래머는 좀 타고난 면이 있는 것 같다. 원래부터 그렇게 좀 잘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0점. 만약에 전혀 그런 거 없다. 예, 타고나는 거 없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만큼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0점. 10점이면은 완전히 타고난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0점이면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은 이 중에 한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나는 굉장히 좀 탁월한 프로그래머라는 건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 같다. 한 9점일 수도 있겠고 반대로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 뒤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그럼 막 0점이나 1점, 2점 이렇게 되겠죠. 생각 한번 해보셨죠?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두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실용적인 면에서, 네, 실용주의적인 면에서 답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네, 이거를 영어로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의 믿음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 혹은 뭐 뛰어난 IQ는 정해져 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고정사고관이라고 합니다. Fixed Mindset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내가 노력하는 여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를 이제 성장사고관이라고 해요. 예. Growth Mindset 해서 Fixed Mindset, Growth Mindset 해서 고정사고관, 성장사고관 두 개가 서로 이제 짝이 되는 거죠. 탁월한 프로그래머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고정사고관에 가깝고, 아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믿는 건 이제 성장사고관에 가깝죠. 근데 캐롤 드웨기 뭘 실험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학기 초에 IQ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에 대해서 고정사고관인지 성장사고관인지 마인드셋, 사고관 하는 조사하는 설문을 통해서 그걸 측정을 해봐요. 사고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IQ를 다시 검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고정사고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IQ 점수가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성장사고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IQ 점수가 올랐어요. 예.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게 올랐어요. 예. 그러면 성장사고관의 아이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르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누가 또 비판을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사고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성장사고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실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개입 실험을 하는 거죠. 개입 실험 뭐냐면은 좀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한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편지를 써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성장사고관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편지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뇌는 뭐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성인이 돼서도 존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편지로 해줍니다. 주마다 한 번씩. 예. 했더니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사후관이 바뀌는 거를 발견한 거죠. 측정을 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얘들이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IQ도 높아지고 당연히.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던 대학생들도 사고관이 성장 사고관에 가깝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 자기가 그 믿음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캐롤 드웨이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타고가 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일단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삶을 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래 전문가는 하기 나름이다. 전문가 되는 건 하기 나름이다라고 믿는 게 더 삶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예. 실제로 고정사고관을 좀 많이 믿으면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노력을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나는 그건 흥미가 없어서 안 했어. 원래 별로 나는 안 끌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사원 갖는 게 유리합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전문가가 타고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연구들을 또 해봤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고 봤더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천재들 있죠. 예. 모차르트, 또 아인슈타인, 예. 그 다음에 체스의 어떤 대가, 예. 바둑으로 치자면은 뭐 이세돌이라든가 뭐 조은현이라든가 조치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재 아닌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다르게 태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생사 연구를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탁월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이 사람이 왜 뛰어난가를 설명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차르트 같은 경우 보면은 모차르트가 친구한테 쓴 편지 서한문이 있어요. 서한문을 직접 보면은 뭐 내가 이제까지 정말 치밀하게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안 한 악보가 거의 없다. 남들은 내가 저절로 그렇게 천재처럼 이렇게 막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악보들 정말 다 뜯어보고 공부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분석해봤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친구한테 이제 고백한. 예. 그래서 모차르트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체스 대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연습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연구라고 있는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죠. 전문성 연구에서는 현재 주류는 전문가가 타고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물론 아예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유전학 하신 분들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연구 같은 게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타고나는 게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다.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 부분, 예, 우리가 실용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든 더 실력을 더 발휘하고 싶고 더 향상하고 싶다라면은 성장 사고관을 믿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 경력이 많으면 실력도 뛰어나다. 예. 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경력이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실력도 경험하는 중에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생각해보세요. 뭐 그 입사 초년인 직장인과 그 직장에서 뭐 한 5년, 10년 한 사람과 실력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이제 전문가의 어떤 이게 그 시기라고 칩시다. 시기. 1년, 2년 연차가 이제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실력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전문성 연구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력과 이 시기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 사람씩 찍어서 점을 찍어 봤을 때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 그냥 바닥에다가 좁쌀을 뿌린 것처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추세를 나타내는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은 수평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은 시기가 지나갈수록 실력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관성이 거의 없게 나와요. 경력과 경력과 실력 간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게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거의 없어요. 약간 의외인 거죠. 근데 사실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보면 경력이 많지만 실력이 떨어진 사람도 봤을 것이고, 또 반대로 경력이 별로 없지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실력과 경력 사이의 상관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쇼킹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들에 대한 건데, 의사들이 어떤 특정 형태의 수술을 하는 건데요. AMI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 수술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사의 그 해당 수술에 대한 경력이 있겠죠. 혹은 그 의사로서 의사 자체의 경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의사의 경력하고 그 수술의 성공 여부하고 상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의사의 경력하고 그 의사의 수술 성공 여부, 요걸 봤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사들 갖고 한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경력이 오르니까 수술 성공 여부도 높아졌다. 2번 상관이 없다. 3번 떨어졌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구의 결과는 3번이었습니다. 짜잔. 수술을 많이 할수록, 경력 오래됐을수록 수술 실패를 더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 기울기가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유의미하게 음의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박을 했겠죠. 반박을 했겠죠. 아, 그 연구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고 해서 뒤집는데 약간 역부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뒤집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떨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좀 예리한 분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분들한테 좀 위중한 환자가 갈 것이고, 경력이 짧은 의사한테는 좀 가벼운 환자가 가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차이가 나는 걸 수 있겠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연구에서도 그 중증도 보정이라는 걸 해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의 병의 중한 정도를 이 수식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비슷하게, 공평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게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늘어날수록 수술 성공도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기술의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개인이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야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개인이 따라가기 어렵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이렇게 얻으면은 공부를 하냐 이거죠.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죠, 거의. 예.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예. 뭐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 그런데 의학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발전하고 있죠. 예. 의학 교과서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년 지나면은 그 방법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잘못됐다. 예. 생물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 뭐 한 3년만 지나도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대요. 예. 완전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대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컴퓨터 전산학도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잖아요. 옛날 게 잘못됐다. 근데 의학 같은 경우나 생물학 그런 쪽은 좀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돼 있었으면은 그 갓 졸업한 사람, 예. 이 사람이 그나마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 더 성공률이 높고 오래된 사람들은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수술을 해야 돼요. 나이 든 의사가 있고 노련한 의사가 있고 또 젊은 의사가 있다. 누구한테 갈 것인가? 우리들 보통 생각은 나이 들고 노련한 의사한테 가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불리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예. 이 그래프가 졸업한 후부터 이렇게 제로부터 예, 경력이 제로인 것부터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예 경력이 없는 거와 약간 뭐 1년 정도 경력 있는 건 차이가 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실력과 경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처음에 한 1년 정도의 경험은 의미 있는 어떤 실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별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사람을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의 경력이 몇 년 차다, 몇 년 했다라는 거로 뽑는 건 굉장히 사람 잘못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예. 공부에 왕도가 없다. 예. 이런 얘기 있죠. 막 우리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는 안 하면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비웃으면서 야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될 텐데 말이야. 얘는 딴짓만 한다고. 예. 공부에 왕도가 없다. 예. 어떻게든 의자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에 종기 날 정도로 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특히나 우리 같이 어떤 그 유교 문화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더 커요. 예. 뭔가 방법적인 거 찾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방대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갖고 했던 그런 메타 분석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왕도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 하지만 이것보다 나은 저것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 시간에 차라리 저걸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예. 존 해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Feasible Learn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썼던 책이 교육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예, 몇 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챕터가 바뀌는 막이 바뀌는 그런 느낌까지 줬어요. 예.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 변수들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 하나만 보면은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 연구 방법론 같은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샘플, 그러니까 표본이 잘못 뽑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하나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과학 뉴스 같은 거 받아보면은 뭐 와인이 몸에 좋다. 그 다음 날은 몸에 안 좋다. 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메타 분석은 이런 연구를 수십 개를 묶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갖고 연구 여러 개를 같이 봤을 때 어떻다라는 결론을 좀 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 분석이 요즘에 근거 기반의 의학 같은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메타 분석들 여러 개를 다시 메타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커버하는 그 실험 연구들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더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몇백 개, 거의 200개에 가까운 어떤 변수들을 교육 효과에 미친 영향 크기 순으로 소팅을 한 거예요. 예, 나열한 거죠. 나래비를 딱 세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효과적인 어떤 교수법,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효과적인 게 있어요. 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요. 예, 당연히 그 안에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독서 100편, 예, 의자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책을 이렇게 100번 읽으면은 저절로 뜻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죠. 공자가 주역책을 뭐 너무 많이 읽어갖고 뭐 책을 묶은 그 끈을 몇 번이나 이렇게 새로 갈아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책을 여러 번 걸쳐서 읽는 거. 예. 그런데 실제로 효과라는 면에서 따져보면은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낮은 방법이에요. 예.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은 학생들의 대다수가 잘못된 학습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은 100번 읽을 시간에 차라리 한 번 읽고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검증해보는 거죠. 예. 뭐 예를 든다면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문제를 좀 만들어 봐요. 예. 문제를 뭐 한 10문제 만들고, 예. 그리고 책을 덮고 얘를 풀어본다거나, 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그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한다고 그냥 공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하는 것 중에서 그 받아쓰기 공부 숙제가 있어요. 예. 그럼 뭐 철수는 영희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숙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철 이렇게 다 쓰고요. 10번 쓰는 거면 수수 이렇게 다 쓰고,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예. 이거 다 쓴 다음에 까맣게 썼죠. 쓰고 나서 한번 써봐라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예. 이 철 쓰는 중에 잠깐 가리고 야 방금 쓰던 거 써봐 하면은 그건 써요. 근데 수로 넘어가서 막 쓰는 중에 철 쓰라고 하면은 못 쓸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공부법은 뭐냐면 요걸 한 줄을 한 줄씩 쑥쑥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어렵지만은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고 더 나쁜 공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